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전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처음으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운동도 하고 자기 개발의 시간도 가져야 하는데 요즘 유튜브 보는데 푹 빠지고 말았네요. 여러 채널을 돌려보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자주 들여다보는 채널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이 신기해서 말이죠. 사실 제가 다니던 이전 직장이 여러 사람의 사연과 이 세상의 사건을 볼 수 있던 곳이라 저도 세상에 웬만한 일이라면 다 접하고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직도 놀랄 만한 이야기가 이곳에 있다는데 많이 놀랐고 신기했어요. 역시 사람이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된다는 걸 몸소 느끼는 중이죠. 그리고 매일같이 올라오는 사연을 보며 어떤 사람이든 이곳에 보낼 사연 하나쯤은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저 역시도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이곳의 존재도 몰랐고 또 제 직업의 특성상 제 사연을 보낼 수 없었는데 지금은 퇴직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 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그럼 제 결심이 돌아서기 전에 얼른 제 사연을 적어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라면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갓난아기일 때 저는 남다른 경험을 겪었습니다. 너무 어린 시절이라 제 기억엔 없지만 친부모에게 버림받아 다리 밑에서 발견이 된 일이었죠. 다행히 제 어머니께서 울고 있는 절 발견하여 절 품어주셨어요. 낳은 자식이 아닌 남의 아이를, 그것도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아이를 제 자식으로 품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품는 데는 더 큰 결심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하신 몸이 아니었거든요. 저를 발견하셨을 당시 나이는 있으셨지만 처녀셨기 때문에 절 걷어 키우시는 건 정말 큰 용기와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 용기와 희생을 몸소 실천하셨고요. 박수받아 마땅할 만큼 위대한 희생이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 어머니께서 절 키우는 걸 보며 뒤에서 온갖 말들이 난무했다고 했죠. 어머니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이목과 시선을 받으셨지만 개의치 않으시며 묵묵히 절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자랐던 저는 오로지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학창시절을 보냈죠.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다는 말과 엉덩이에 진물이 날 정도로 의자에 앉아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자 기쁘게 해드리고자 공부에만 매달렸죠. 그렇게까지 어머니를 위해 공부했던 건 어머니께서 얼마만큼의 고생을 하셨는지 직접 봤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가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중학생이 되던 때 절 거두게 된 그날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여 나중에라도 친자식이 아님을 알고 혼란스러워할 저를 위해서 먼저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큰 충격이 아닐 순 없었지만 제가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몸소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으로 제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받는 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친자식도 아닌 나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해 주시고 절 위해 희생해 주시는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께 효도하는 건 제가 꼭 이뤄야만 하는 일이 됐죠. 그 결과 명문대 법대에 입학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연수원을 다니며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좋은 성적으로 판사가 됐다고 해서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갚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어머니 앞에 당당한 자식이 되려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내와 결혼하여 어머니께 예쁜 손주와 손녀도 안겨드렸죠.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살다 보니 저도 제 가족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던 중 제가 크게 마음쓰게 되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게 된 거죠. 발견이 빨라 수술까지 문제없이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수술을 한 이후 의식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아직 어머니께 해드려야 하는 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던 저는 어머니께서 빨리 의식을 되찾고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있었죠. 그렇게 어머니께서 깨어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일상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한 재판을 맡게 됐는데 저로서 황당한 일이 법원에서 벌어졌어요. 피고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 재판 중 절 보고 오열하며 절 버린 제 친엄마라고 주장한 거죠. 판사님, 혹시 얼굴에 그 반점 어떻게 하다 생긴 겁니까? 혹시 어렸을 때부터 있던 반점인가요? 피고 측 변호사, 본 재판정의 신체적 특징이 해당 사건에서 피고를 변호하거나 사건 과정을 설명하는 데 연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닌 피고의 개인적 의견이라면 재판과 상관없는 의견은 자제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아니요, 알아야 합니다. 제가 꼭 알아야 하겠어요. 그 반점 어렸을 때부터 있던 반점이 맞죠? 친부모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 친부모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혹시 한강 다리 밑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곳에 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피고의 돌발적인 말과 행동에 저뿐만 아니라 법정에 있던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내색하진 않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피고 측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해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강다리 밑에서 발견됐다는 말은 저와 어머니밖에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건 피고 측에 있는 사람이 정말 제 친모일지 모른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사사로운 감정을 법정 안에서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부여잡고 재판을 이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제 친모라고 주장한 피고의 계속된 돌발 행동으로 인해 더 이상의 진행이 불가능했어요. 나중엔 피고가 쓰러지기까지 했죠. 저는 검사와 피고 측 변호사를 불러 상의 끝에 재판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온 저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됐죠. 도대체 어떻게 그 여자가 한강 다리 밑에 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 싶었습니다. 정말 날 버린 내 친모일까 궁금했죠. 하지만 확신은 없었고 여자가 피고인 사건의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직접 만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직접 마주하는 게 아닌 뒤를 쫓게 됐죠. 그러다 제 친모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뒤를 쫓고 있던 제 존재를 알아차렸어요. 뒤를 쫓던 제게 다가와서는 잠시 대화를 하자고 먼저 말을 걸어왔죠. 제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냥 만나자고 하시죠.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재판으로 관련돼 있다 보니. 그나저나 그때 법정에서 하신 말씀 그거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한강 다리 밑을 기억하냐는 그 말이요. 기억하세요? 그럼 판사님께서 내 아들 태성이가 맞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쪽이 제 아들 태성이가 맞는 거예요? 사실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다리 밑에서 발견됐을 때가 갓난아기 때라서요. 다만 저희 어머니께 제가 다리 밑에서 발견됐다는 말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법정에서 한 말씀과 확인해 볼 게 있어서 뒤를 쫓았던 겁니다. 맞아요. 그때 3달밖에 안 된 태성이를 내가 다리 밑에 뒀으니 기억할 리가 없죠. 뭐든 확인할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에겐 그날의 기억이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니. 그리고 저도 판사님께서 제 아들 태성이가 맞는지 알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거둬주신 어머니께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냥 제가 아무도 없는 다리 밑에서 발견됐다는 말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그날의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찾아왔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사고로 의식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도 단편적인 기억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다 어머니께서 만약 판사님이 제 아이가 맞다면 제게도 너무 감사한 분인데. 그럼 제가 먼저 그날의 기억을 얘기할 테니 판사님께서 어머님께 들었던 기억과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께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제 친모라고 주장하는 여자와 모자 관계가 맞는지 확인해 나갔습니다. 오로지 어머니께 들었던 이야기의 의지에 기억을 맞춰 나가고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엔 제 친모가 맞다는 걸 확인하게 됐죠. 제가 어머니께 발견된 그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저희 어머니의 기억을 제 앞에 앉아있던 여자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나와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내 친모라는 걸 확인한 뒤에는 좀 얼떨떨했습니다. 지금도 그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면 말로 설명 못할 그런 감정이었죠. 상상하던 것보다 기쁘거나 반갑진 않은데 뭔가 벅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또 내 친모의 존재를 확인한 게 잘한 일인지 의문이 들면서도 내 존재를 인정받는 기분도 들었죠. 기쁘면서도 멜랑콜리한 그 감정에 복잡할 그때 제 앞에 있던 친모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곤 40년도 더 된 그날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죠. 이런 변명을 하는 것조차 내게 상처 주고 죄 짓는 일이라는 걸 알아. 그렇지만 그때 나는 널 그렇게 다리 밑에 들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단다. 사실 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어. 애초에 내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든 사정인데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가 있겠어. 그래서 나도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그런 거 신경 하나 쓰지 않은 네 아버지 때문에 네가 생기게 됐지. 처음 네가 생겼다는 걸 알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어. 널 포기할 생각이 우선이었는데 차마 그런 짓은 내 손으로 할 수가 없었지. 그리고 내가 내 몸 부서져라 열심히 살면 너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할까 싶었고, 그래서 널 10달 동안 소중하게 품고 있다가 낳았는데 썩어 빠질 대로 썩어 빠진 내 현실 때문에 널 그렇게 보내게 됐어. 엄마가 아까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사정이라고 했지. 환경 신경 쓰지 않는 네 아빠 때문에 네가 생겼다고 했고. 뭔가 이상하지 않니? 부부가 사는데 왜 두 사람 입이 아닌 내 입만 풀칠하기 힘들었겠어? 또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내 몸 부서져라 열심히 살아야 너 하나 먹여 살릴 수 있고. 그건 그때 네 아버지라는 사람이 엉망이었기 때문이야. 네 아버지라는 사람 내 남편이지만 인간 말종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의 사람이었단다. 벌어오는 돈이라고는 노름에서 어쩌다 딴 돈이 전부였고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내게 폭력을 휘둘렀지. 돈은 내가 나가 벌어야 했고 그러면서도 자기 내킬 때 밥상을 차리지 않으면 주먹이 먼저 날아오니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거야. 그래도 난 남편이 자기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단다. 모름지기 남자가 자식을 보게 되면 자식 배 골지는 않게 하려는 책임감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근데 내가 네 아버지에게 그렇게 당하고서도 몰랐던 거지. 애초에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걸. 인간 말종이라는 걸 몰랐던 거야. 네 아버진 산후조리도 못한 내게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더라. 그럼 애는 누가 돌보냐고 하니까 갓난아기인 널 데리고 가서 일을 하라더라고. 고개도 못 가는 널 보고 말이야. 그러다 나중엔 먹은 게 없어서 내 젖이 안 나와 배고파 우는 널 보고 네 아버지가 시끄럽다면서 화를 내고 갓난아이인 너한테 손찌검까지 하려고 하더라고. 그 모습에 내가 도망가야겠다 생각했단다. 어떻게 살든 우리 둘이 사는 게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에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잡힌 거야. 해주는 건 쥐뿔도 없는 인간들이 자기 핏줄엔 얼마나 집착하던지 이 잡듯이 뒤져 나와 널 찾아냈어.
그렇게 시부모님께 잡혀서 집에 돌아와 죽기 직전까지 맞고 나서는 원래 생각한 것처럼 내 몸 부서져라 열심히 살아서 너 하나 건사해야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것도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됐어. 전부 네 아버지와 네 조부모님 때문에. 결국 그런 환경에서 널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단다. 내가 아무리 널 애지중지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우려고 해도 그 인간들 때문에 네가 네 명대로 못 살 거라고 생각했지. 널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 주변이 아닌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서 네 조부모도 찾을 수 없게 말이지. 그래서 널 데리고 다리 밑으로 갔단다. 그리고 혹시 너무 없는 집 아이처럼 보이면 다른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을까 봐, 또 있는 집 자식으로 보이면 콩고물을 바라고 널 소중히 데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비단 포대기에 감싸 널 다리 밑에 뒀던 거야. 그게 내가 널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 못난 어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발버둥.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 죄가 당연시되지 않는다는 걸,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때 널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야. 네가 네 아버지와 조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자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미안하다, 태성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잘 자란 널 보니까 그때 내 선택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돼. 너에겐 너무나도 미안한 일이지만 네가 우리 같은 인간들 곁에서 떠나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내 선택에 후회는 없다.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주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고맙구나. 그리고 재판장에서 내가 한 행동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난감했을 텐데. 그날 네 얼굴에 있는 반점 보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돼서 내 아들이 무사히 잘 자랐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널 난처하게 만들었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사죄할게. 혹시 그날 내 행동 때문에 너한테 문제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전부 책임질게. 친모에게서 날 버려야만 했던 이유를 듣고 나니 심정이 더 복잡했어요. 절 버린 행동에 대해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 친모가 느꼈을 상황과 감정은 10분 이해됐죠. 생각해보면 친모도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식을 버려야 하는 선택을 강요당한 피해자였습니다. 다른 남편을 뒀다면,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었다면 자식을 다리 밑에 버린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랐죠. 그래서 친모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 당시 그 당사자가 아니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또 친모에게 버림을 받고 난 뒤에 제 삶이 불행하지 않았기에 이해를 할 수 있었죠. 저는 절 살려주시고 걷어주신 어머니를 만나 행복하고 감사하게 아주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진 친모를 다독이며 당시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친모를 진정시킨 뒤 어쩌다 법정까지 오게 된 건지 묻게 됐어요. 이미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친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죠. 근데 어쩌다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하신 겁니까? 사건만 놓고 보면 죄가 확실하던데. 전부 내 잘못이지. 괜히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하려면 널 다리 밑에 두고 온 뒤에 있었던 일부터 말해야 되겠구나. 널 다리 밑에 두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 난 자식 잡아먹은 년이 돼서 시부모님께 평생 괴롭힘을 당했단다. 네 아버지라는 사람도 너한테 관심조차 없었으면서 그 이유를 핑계로 날 때리고 괴롭혔지. 정말 죽고 싶은 만큼 시달렸지만 그게 내가 받아야 하는 죄값 중 일부라고 생각했어. 자식을 버린 내가 인간 대접받는 것조차 내게 호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 보니 네 조부모도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더구나. 또 남편이라는 인간도 슬슬 몸이 하나씩 고장나더니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겨우 자유의 몸이 됐는데
내게 남은 거라곤 늙은 몸뚱아리밖에 없었어. 죽기 직전까지 노름하던 남편 때문에 집안에 남은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지. 내게 남은 삶도 지옥 같았지만 그래도 4명까지 살려고 했단다. 아까도 말했듯이 내 삶이 지옥 같은 것도 내가 받아야 하는 죗값이었으니까. 그렇게 늦은 나이 밖에서 일하며 살았는데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 내게 투자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는 거야. 사실 돈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 나이가 되니 딱 한 곳에 돈이 필요했단다. 바로 널 수소문하는데 든 돈이었지. 차마 네 앞에 나서진 못해도 네가 잘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 그 돈을 벌고자 투자했는데 그 여자 말대로 돈이 들어온 거야. 그걸 다른 지인들에게 별 생각 없이 얘기하다 보니 자기들도 투자하고 싶다며 물어왔고, 난 그게 사기인 줄 모르고 다 같이 돈 벌자는 생각에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건데 그 여자가 도망을 친 거야. 받은 돈을 싹 다 가지고. 그렇게 내가 공범으로 몰려 고소까지 당하게 된 거란다. 근데 내 잘못이지. 또 괜히 너까지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 그러니 나 신경 쓰지 말고 제대로 된 판결 내려라. 우리 관계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을 테니. 판사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증거를 가지고는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친모가 제게 들려준 말이 진실이고 진실이 아닌지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 분리하여 저 개인적으로는 친모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데 마음이 쓰였어요.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도움 줄 방법이 없을지 생각하게 됐죠. 그러다 친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합의금을 제가 마련해 친모에게 도움을 주면서 말이죠. 그러면 판사로서 바른 판결을 내리고 저 개인적으로 친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할 게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친모와 모자 관계가 확실한지 검사를 해봐야 했죠. 저는 친모를 도울 방법을 설명한 뒤 친모에게 친자 검사를 허락받고자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게 된 친모는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거렸고요. 아이, 검사야 꼭 그런 이유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 근데 정말 날 도와줘도 되는 거니? 내가 너에게 그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거야? 난 널 버렸던 사람인데, 너한테 도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절 태어나게 해주셔서 제가 지금의 삶을 살 수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단 사랑하고 감싸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저번에 말했듯 과거의 일은 모두 이해하기로 했고요. 더 나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감사하고 고맙지. 원망해도 모자랄 나에게 이렇게까지. 정말 고맙다, 태성아. 아니, 정혁아. 이름은 편하게 부르세요. 그럼 친자 검사하는 데 필요한 검체를 지금 이 자리에서 채취하겠습니다. 혹시 몰라 제가 직접 친모의 머리카락 모근과 구강 상피세포를 면봉으로 채취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우리 두 사람이 모자 관계가 맞다는 결과를 받게 됐죠. 이제 마음에 걸리는 일 없이 친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돈을 마련해 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을 좋게 쓴 덕분인지 그때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셨던 어머니께서 깨어나셨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저는 단숨에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께서 깨어나신 걸 제 두 눈으로 확인했죠. 그리고 깨어나신 어머니께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동안의 마음 졸임을 가족 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어머니와 함께 다시 할 수 있음을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기쁜 나머지 어머니께 나중이 돼서야 얘기하려던 말을 실수로 뱉고 말았습니다. 친모와 만나게 됐고 자식된 도리로서 도움을 준다는 말을 말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께 친모와 만나게 된 걸 숨기려고 하진 않았어요. 다만 당장은 어머니께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되신 게 아니시니
혹시나 불편할 수 있는 말은 나중으로 미루려고 했었죠. 헌데 제가 너무 들뜬 나머지 어머니께 친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아차 싶었고 어머니께서 마음 쓰시지 않길 바라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전에 보이시지 않던 격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깨어나실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걸 알면서도 기다리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더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보듬고 감싸주라는 그 말씀이요. 우연히 있어도 이런 우연이 있나 싶을 정도의 일인데 한 사건을 맡았다가 절 낳아준 친모를 만나게 됐거든요. 진짜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생각되면서도 사건의 피고와 판사인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난감했는데. 잠깐만. 지금 뭐라고 정혁아? 너 지금 네 친모를 만났다고 했니? 네,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안 된다고. 네? 어머니, 저 다른 마음은 없어요. 그냥 절 낳아주신 분이고 어머니와 만날 수 있게 해준 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아니, 그게 아니야. 그 여자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너 그 여자에게서 속으면 안 돼. 그 여자가 뭐라고 했든 절대 믿어선 안 된다고. 그 여자가 하는 말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이 제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시고... 뭐든 거짓이야. 그 여자를 만나고 아무렇지 않은 널 보면 알 수 있어. 그 여자 지금 널 속이고 있는 거야. 처음 보는 어머니의 반응에 저도 너무 놀랐지만 이런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친모라는 존재가 어머니께는 경계의 대상일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제가 돕게 된 마음을 충분히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친모에게 속고 있다는 말씀 말이죠. 저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묻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벌써 4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나는 그 일이 바로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구나. 널 다리 밑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말이다. 이제까지 너에겐 아무도 없는 다리 밑에서 널 데려왔다고 말했지만 실은 아니었단다.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되면 네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돼서 그렇게 설명했던 거야. 네 친모가 영원히 네 앞에 나타나지 않고 나만 그날의 일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다면 정혁이 네가 힘들어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네 친모가 나타나고 널 속이기까지 했다고 하니 도저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없겠구나. 내가 그날의 진실을 말해서 그 여자가 얼마나 염치 없는 사람인지, 네 곁에 얼씬해서도 안 되는 여자인지 모두 다 알려주마. 그러니까 내가 널 처음 만났던 그날 갓난아이인 네가 혼자서 비오는 다리 밑에 있었던 것까지는 맞아. 울고 있는 널 내가 발견했고, 근데 우리들 주변에 그 다리 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곳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단다. 바로 네 친모였지. 처음엔 그 여자가 네 친모인 줄 몰랐어. 그저 혼자 울고 있는 너에 대해서 뭐라도 알고 있는 게 있는지, 또 널 그곳에 두고 간 사람을 봤는지 묻고 싶어 그 여자를 쫓아갔었지. 그래서 다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 여자를 붙잡으려고 뛰어가는데 생각을 해보니 뭔가가 이상한 거야. 그 여자가 있던 자리에서 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리가 없었거든. 기차가 다니는 다리 밑도 아니었고 네가 다리 밑에서 울어 네 목소리가 더 크게 메아리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처럼 뒤돌아선 채 가고 있는 그 여자가 내겐 그렇게도 수상해 보였지. 그래서 널 안고 그 흙길을 뛰어가 여자를 붙잡았어. 붙잡곤 너에 대해서 모르냐고 물어봤지. 널 안고 있는 내가 확신에 차서 물어보니 대답도 하기 전에 그 여자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더구나. 그 눈동자를 보고 그 여자가 네 친모라는 확신에 내가 막 화를 냈어.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그렇지 갓난아이를, 그 작은 핏덩이를 버리고 갈 수 있냐고.
그리고 애를 두고 가더라도 사람이 발견할 만한 곳에 두고 가야 누가 걷어 키우지 않겠냐고. 비라도 와서 강물이라도 부르면 애가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했냐고 막 화를 냈지. 난 내가 그 정도 하면 여자가 울면서 자기 어려운 사정 말할 줄 알았단다. 근데 오히려 네 친모가 날 쏘아붙이면서 상관하지 말라는 거 있지? 남의 아이가 죽건 말건 내게 무슨 손해가 있냐면서 화를 내더라고. 이 세상에 못 먹어서 죽고 병 때문에 죽고 부모 잘못 만나서 죽은 아이가 몇인 줄 아냐고 말하면서 내게 그렇게 죽은 아이의 엄마들을 쫓아다닐 거냐며 화를 내더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네가 걱정되면 자기는 이미 버린 아이고 죽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내게 널 데려가서 키우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날 찾아와 널 내놓으라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말이야. 그 기가 막힌 말을 들으니 내가 할 말이 없더구나.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버리는데 이렇게 떳떳하고 뻔뻔할 수 있나 싶어서. 그리고 자기 자식이 죽든 말든 자기는 널 버리고 갈 거라는 네 친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자와 더 말 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 내가 네 친모를 어떻게든 설득해 널 데리고 가게 하더라도 그 여잔 분명히 널 다시 버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확신했으니까. 그래서 네 친모를 그대로 보내줬단다. 내가 널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됐고 그러다 널 데리고 오고 얼마 되지 않아 우연히 네 친모를 거리에서 볼 수 있었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고 난 네 친모가 널 버리고 갔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그 시절 너무 못 살아서 입 하나 덜고자 별의별 방법을 다 쓴 사람들이 있었으니 네 친모도 그런 팍팍한 사정이 있어 널 버린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 그렇게 생각해야 했어. 그 외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든 말든 버리고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그날 우연히 거리에서 보게 된 네 친모의 모습은 어려운 사정과는 많이 멀어 보이더구나. 누가 봐도 여유 있는 집 여자처럼 보였어. 그 시절 나야 브랜드니 뭐니 잘은 모르긴 했다만 그런 내가 봐도 그 여자가 걸치고 있는 옷이, 가방이, 신발이 죄다 비싼 거라는 느낌이 왔어. 그것만 봐도 너 키우는데 힘든 것 하나 없을 거라는 모습이라 천인공노할 일이었는데 내가 그보다 더욱더 화가 났던 건 그 여자가 환히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 자식을 버린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마치 그날의 일이 없었다는 그 밝은 모습에 난 너무나도 격분했단다. 그래서 네 친모에게 다가가 따지고 들려고 했어. 그 거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고 싶었지. 그런데 네 친모도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날 보게 됐어. 그리곤 내가 네 친모에게 다가가기 전에 네 친모가 내게 다가와 날 골목으로 데리고 갔지. 그리곤 다급히 자기 사정을 말하더구나. 다리 밑에서 널 두고 도망칠 때와 다른 태도로 말이지. 네가 결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고 했어. 남편이 먼 출장지로 간 기간 동안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다 네가 생겼다고 하더구나. 그러면서 네 존재를 자기 남편이 알게 되면 자긴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쫓겨날 거라고 했지. 그래서 널 어쩔 수 없이 다리 밑에 뒀다면서 내게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어. 참 어이가 없더구나. 그걸 자식을 버린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말이야. 솔직히 그 여자가 집에서 쫓겨나건 말건 남편에게 맞아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네 존재에 대해서 다 말해버리고 싶었어. 근데 그렇게 해서 널 그 집에 보내면 네가 제대로 된 부모 사랑을 받고 자랄까 걱정됐단다. 일이 잘 풀려 그 여자가 집에서 쫓겨나지 않더라도 과연 네가 미움과 원망을 받지 않고 클 수 있을지 걱정됐지. 그럴 바엔 내가 그 여자를 못 본 척하고 자리를 떠나는 게 너한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야 이미 그때 널 내 자식으로 키우겠다고 결심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내 입막음을 위해 가지고 있던 보석과 금붙이 또 돈을 주겠다는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지. 그때 이후로 그 여자가 나와 널 의식해서 동네를 떠났는지 두 번 다신 볼 수 없었어.
그 여자를 몇 년 동안 마주치지 않았던 나는 안심하고 널 완전히 내 자식으로 키울 수 있었고.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나타나서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그땐 핏덩이인 널 자식으로도 보지 않던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여자 분명 뭔가가 있는 게 확실해. 너와 법원에서 만난 건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널 알아본 뒤에는 분명 무슨 목적이 있어서 접근한 거라고. 가령 지금 네가 합의금을 도와주겠다고 한 거나 나중에 널 낳은 엄마랍시고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거겠지. 정혁아, 엄마는 그 여자가 너한테 접근한 게 아무래도 수상해. 그렇게 차갑게 널 버리고서는 이제 와서 구구절절한 거짓말하는 걸 보면서 말이야. 널 낳아준 친모라고 하지만 엄마라고 불릴 자격 없는 여자야. 그 여자에게 속으면 안 돼. 어머니께 듣게 된 이야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땐 내가 친부모에게 버려진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막상 그 진실을 알게 되니 견디기 힘들더군요. 더군다나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는 친모의 거짓말과 다른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차갑고 잔인하게 버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제 핏줄인 자식들을 보며 느끼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친모가 저질렀던 행동이 더더욱 이해되지 않았죠. 자식을 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처럼 내 배로 아이를 품고 있지 않았어도 내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이 세상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고는 이 세상에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아이만은 꼭 지키겠다는 책임감과 사랑이 우리들 가슴속에 자연스럽게 생기곤 하죠. 그게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친모는 그 자연의 이치를 온몸으로 부정했습니다. 갓난아기인 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말이죠. 아니 어쩌면 친모는 절 다리 밑에 버렸을 당시 제가 잘못되길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제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척 했던 거예요. 절 속이면서 말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없었으니 친모가 분명 어머니 말씀처럼 제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적이 돈이었는지 아니면 재판에서의 양형이었는진 모르겠지만 말이죠. 실제로 제가 안타까운 친모의 사정에 합의금을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식된 도리로서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할 생각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께 진실을 알게 된 이상 현재 친모의 사정이 어떻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친모가 제게 연락해 오지 못하도록 연락처를 바꿨고 친모의 연락처 역시 차단했어요. 물론 친모의 진실을 알게 되고 난 이후 친모에게 이 모든 게 계획된 행동이었냐고, 과거에 날 버리면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살아왔냐며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친모 입에서 무슨 말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도 기대하지 않았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다행이었으니 친모에게 어떠한 말도 섞지 않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친모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었고 친모는 결국 저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취하지 못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친모는 다시 법원에서 마주하게 됐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친모는 제게 할 말이 많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재판 내용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판결을 선고했죠. 다만 이전 비슷한 사기 사건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검사 측과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용해서 말이죠. 그러자 그 전까지 제게 애타는 눈빛을 보내던 친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와의 관계를 운운했습니다.
단순히 제게 선고를 다시 재고해달라는 이유가 아닌 재판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문제 삼으려고 말이죠. 잠시만요. 이 재판 지금 문제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선고라고요. 예, 정혁아. 너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너 저 사람들한테 돈이라도 받았어? 갑자기 내 연락 받지 않더니 나보고 감옥에 가라니. 이게 말이 돼? 난 네 엄마야. 네 아버지라는 사람과 네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널 버리긴 했다만 평생 죄인으로 살면서 가진 고생, 서러움 당연하다고 생각한 나라고. 그런 나를 너도 이해한다며. 근데 이해했다는 그 결과가 나보고 감옥에 가란 거니? 거기다 내 변호사가 말한 것보다 더 긴 징역이라니. 이게 말이나 돼? 피고 측,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불복 신청은 상고로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판결과 상관없는 이야기나 일방적 주장을 계속할 시엔 이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재판을... 잠깐만! 지금 이 재판 잘못됐다니까? 내 재판에 내 아들이 판결을 내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재판 다 엉터리야. 재판 다시 열어야 한다고? 피고!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엉터리 주장하실 겁니까? 피고 측 억측처럼 이 재판이 불공정했다면 지금의 판결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피고는 자신 역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하지만 검사 측에서 내민 증거와 피해자들의 증언에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 역시 공범에게 속은 거라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도 판결에 불복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해당 판결에 불복한다면 상고하세요. 그리고 상고한 재판에서 재판 결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때 불공정한 판결이 본 재판장의 사사로운 감정이었다며 법적인 책임 물으세요. 본 재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의 정서적, 금전적 피해를 고려해 내린 선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고가 재판장에서 보이는 태도처럼 피해자들에게 반성 없는 태도가 반영된 선고기도 하고요. 만약 계속해서 피고가 판결에 불복해 소란을 피운다면 피고를 강제 퇴정시키고 재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친모는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친모는 청원경찰의 손에 이끌려 퇴정하게 됐죠. 그것만으로도 친모에게 충분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제가 친모에게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경제적인 도움이든 법적인 도움이든 제게 도움받을 거라고 생각한 친모에게 뒤통수를 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재판을 마무리하고 친모와의 일을 잊으려고 했는데 구치소를 가기 위해 법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친모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이제 친모와는 두 번 다시 마주칠 일이 없을 텐데 이대로 보내긴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친모에게 다가가 판사였기 때문에 법정이었기 때문에 하지 못한 말들을 뱉었습니다. 어떻게 뒤통수가 얼얼하세요? 제게 속았다고 생각합니까?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게 돈 마련해 주겠다는 제가 이런 반구도 없이 연락되지 않고 법정에서조차 조금의 선처도 없어서요. 그래, 이 못된 놈아. 아예 처음부터 내 존재를 궁금해하지 말지 그랬니? 내 앞에서 날 안쓰러워하지 말지 그랬어. 널 어쩔 수 없이 버린 날 이해해 준다며. 그래서 엄마인 날 도와주겠다며. 근데 네가 뱉은 말 전부 다 어기고 날 감옥에 쳐넣어? 이게 네가 원하던 모습이었니? 내가 널 버렸기 때문에 날 감옥에 쳐넣겠다 작정하고 내게 접근했던 거야? 내가 네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악마 같은 놈. 난 내 자식을 내 손으로 버렸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는데 그 집안에서 맞고 욕먹고 가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살았는데 아무리 네가 그 모습을 내 진심을 볼 수 없다고 해도 어떻게 네가 널 낳아준 나에게 어떻게 네가 정말 연기 잘하십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면 제가 눈물 흘렸을 정도예요.
과거에 저희 어머니와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제가 깜빡 속아 넘어갔을 정도로 말이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라니? 널 걷어준 여자 의식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 없으셨죠? 근데 깨어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저희 어머니가 깨어나신 걸 보고 날 버린 당신에게 마음을 곱게 써서 내게 좋은 일이 생겼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저를 누구보다 위하는 어머니의 의지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버렸던 친모가 또다시 그 자식을 속이려고 하자 그런 일은 지켜볼 수 없었던 어느 절대자의 힘 덕분인진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깨어나셨고 당신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제게 설명해 주셨어요. 덕분에 당신이 엄마라고 말하고 불릴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죠. 평생 죄인으로 살았다고요? 내 아버지라는 사람과 시부모님께 가진 고생을 했고요. 또 형편이 지독히도 어려워서 날 보냈다고 했죠.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지어낸 겁니까? 당신 부잣집 며느리였다면서? 우리 어머니 말씀으론 당신이 걸치고 있던 건 모두 그 당시 값비싼 물건들이라 하던데 거기다 내 존재에 대한 입막음을 위해 그 비싼 보석과 금붙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머니 속에 쥐어줬다면서요? 그런 사람이 무슨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버려? 내가 바람난 남자 사이에 생긴 사생아라서 버렸으면서 내가 어머니께 그날의 진실을 듣고 너무 궁금해서 당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당신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괴롭힘은 무슨 엄청나게 사랑받는 며느리와 아내로 살아왔던데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는 없었고 그런 이유로 돈을 아껴 사는 법도 당신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도 없어서 결국 사기까지 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도 당신이 억울해할 상황은 아니지. 애초에 당신이 공범과 모의하고 계획했다는 증거가 버젓이 추가됐는데 그런데도 억울하다고 해? 날 끝까지 속이려고 해? 거기다 어디서 사연 있는 엄마인 척하고 있어? 내 맘 같아서는 당신 유아 유기와 내가 느끼는 괘씸죄까지 합쳐서 죽을 때까지 감옥 안에 쳐넣고 싶었어. 아니, 미친 사람 취급받고 판사복 벗더라도 당신이 한 짓 까발릴까 생각했다고. 근데 그래봤자 내가 얻는 게 뭐가 있겠어? 내가 아니라도 당신은 감옥에 갈 것이고 출소해서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쓸쓸한 노후를 보내다 죽을 텐데. 난 날 진심으로 사랑해주시는 우리 어머니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쓸데없는 복수하지 않고 내 삶을 잘 살기로 했어.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말해주는 것뿐이야. 당신은 내게 마지막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당신 스스로 날려버린 거야. 이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그 기회를 말이지. 이제 앞으로 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하든 날 모함하든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난 날 거두고 날 자식으로서 사랑해주시는 우리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니까. 당신이 감옥에서든 혼자 된 사회에서든 외롭고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을 때도 말이야. 모든 걸 알았다는 제 이야기에 아무 말도 못하던 친모는 제 말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친모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후회를 했을지, 제게 진심으로 미안했는지, 아니면 그 순간에도 이 상황을 타개할 생각을 쥐어짜내고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딱히 알고 싶지도 않고요. 이미 저에게 친모는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의 그 만남을 끝으로 더 이상 친모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깨어나신 어머니에게 신경 쓰느라 그런 곳에 시간을 낭비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다행히 친모 역시도 그날 이후 저에게 어떠한 접근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주 미약하게 연결돼 있던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도 그것으로 완전히 끊을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저는 제가 제 입으로 말했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와 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게 끝없는 사랑을 주신 어머니께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더 효도하기 위해서 말이죠. 제 곁에 있는 어머니와 살며 또 잠시 저에게 찾아왔던 친모와의 일을 겪으며 제가 느낀 점은 사랑이라는 건 핏줄이나 다른 여타의 요인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로 인연이 계속되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판사로서 여러 일을 겪어보며 우리 세상이 아직도 혈연 관계에 집착하고 있다는 모습을 자주 접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혈연 관계가 아닌 가족의 모습에 차별적 시선과 의견을 드러내고 이를 문제 삼아 법적 다툼까지 하는 걸 보면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아직 법적으로도 이런 변화에 대한 적용과 법의 개정이 없는 것도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물론 한 번에 많은 변화를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기에 제가 이렇게 이곳에 나와 제가 겪은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됐습니다. 제 사연을 듣게 된 여러분께서 조금씩 생각이 변화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져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고정관념이 조금씩 유연해지고 변하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럼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였길 바라며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어 제 사연에 관심 기울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연을 읽어주신 분과 채택해주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40대 평범한 직장인이자 남편과 아들을 둔 여자입니다. 저는 한 번의 이혼의 아픔을 겪고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남편 이후에 있었던 사연입니다. 재밌게 적어볼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 남편과 이혼 후 수년 동안 남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남자에게 질려버렸고 상처받기 싫어서 시작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아픔을 잊는 것으론 사랑만한 게 또 없더라고요. 저는 이혼한 지 5년 만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40살에 평범하게 중소기업 과장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의사식이나 되는 남자가 제가 좋다고 따라다녔어요.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그이와는 환자와 의사로 만나게 됐는데 저를 한번 보고 반했다면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며 만남을 갈구했답니다. 저에 대해 잘 모르고 이렇게 대쉬하는 것 같아서 한번 만나서 똑부러지게 말해줬습니다. 김 선생님, 저 중소기업 과장이고요. 한번 다녀온 돌싱이에요. 의사식이나 되셨으면 눈을 높이시고 좋은 여자 찾으세요.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아셨죠? 그게 뭐 어떻다는 거죠? 세상에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라 상관없는 거고 요새 이혼한 게 흠이라도 되나요? 채은 씨, 나도 연애 많이 했습니다. 같이 살다시피 한 적도 있다고요. 결혼한 거나 연애한 거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혼녀라는데도 상관없다고요? 김 선생님, 아무래도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하고 이야기해보세요. 바로 등짝 맞으실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니, 채은 씨, 누가 당장 결혼하자고 했나요? 연애를 해보고 마음이 맞으면 결혼하는 거죠.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데이트부터 시작합시다. 채은 씨도 내가 싫지는 않으시죠?
누가 김 선생님 같은 남자를 마다하겠어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같은 남자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죠?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우리 데이트부터 해봅시다. 딱 3번만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저 차세요. 무조건 포기하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양심을 버리고 총각인 의사 남자와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데다 성품까지 훌륭한 게 보이더라고요. 어른들이 딱 좋아할 만한 넉살 좋고 성격 좋은 남자였죠. 저에게 과분한 남자라 적당히 만나고 끊으려고 한두 달 만나보니 어느새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저를 발견했답니다. 양심과 염치가 없지만 꼭 그이와 남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졌어요. 저희 두 사람은 1년 가까이 연애를 했고 나이가 1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는 순간이 왔는데 저희 부모님은 의사 사위를 데려오자 거의 넋이 나간 얼굴로 저를 보시더군요. 과분한 사람이어서 고민을 하셨지만 저와 그이가 서로 좋아 죽으니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비시댁에 가게 됐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엄청 기쁜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첫눈에 반했다고 하던데 그럴만하네. 아가씨 미모가 연예인 뺨치게 생겼어. 아니에요, 어머님. 과찬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모르시는 눈치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저 한번 다녀온 돌싱입니다. 나도 알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떻다고 죄 지은 사람 마냥 주눅이 들어서 말을 해요? 네? 그럼 제가 돌싱이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는 환성 씨에 비하면 제대로 된 신부감이 아닌데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직업도 중소기업 과장일 뿐이고 평범한 여잔데요. 채은 씨, 왜 자꾸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세요?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무슨 상관이지? 사람 하나만 좋으면 그만인 것을. 결혼은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 꽉 잡아요. 알았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오늘 어머님께 욕먹을 각오로 찾아왔거든요. 근데 제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주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이구, 아니 채은 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욕을 먹나요? 아무튼 난 오늘 채은 씨를 봐서 너무 좋아요. 내 아들하고 잘 살아주세요. 인생 별거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재미나게 살면 장땡이라고. 저는 시어머니의 환대에 감동했고 저의 과거를 모두 이해하시고 바라는 거 하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게 되어 두 집안이 상견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정장이나 화려한 옷 같은 게 없으셔서 편한 차림으로 나오셨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이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 친정 식구들끼리 먼저 자리에 앉아 긴장을 풀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에이, 채은아, 아빠가 너무 편한 차림으로 온 것 같다. 에이, 지금이라도 요 앞에 아울렛 가서 정장 사입고 올까? 아빠, 지금도 충분히 멋져요. 그리고 지금 옷 사러 다녀오시면 상견례 시간은 지나가 버릴걸요? 아유, 그렇지. 네 말이 맞다. 요즘 일이 바빠서 옷을 사러 못 간 게 많이 아쉽구나. 그래도 사돈 오시면 사과부터 드려야겠구나. 아빠가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자 엄마 역시 자신이 입은 옷에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채은 아빠, 평소에 나한테 옷 한 벌 좀 사주지 그랬어. 이 옷 5년 전에 시장에서 세일해서 산 옷인데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 없어 보이긴. 당신 자체가 명품이어서 옷도 생기가 돈다고. 당신은 아무거나 걸쳐도 빛이 나는 여신이란 말이야. 아이고, 옷 한 벌 사주기 싫어서 별소리를 다 하네. 속 보인다 이 양반아. 알았어, 나중에 쇼핑하러 가자. 채은이 시집 가기 전에 옷 한 번씩 쫙 빼입어 보자고. 저희 식구들이 티격태격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예비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 뒤로 예비 시어머니가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하셨어요. 저는 칭찬 섞인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쁘세요. 우아하고 세련돼 보여요. 하하, 그러니? 고맙구나, 채은아. 근데 네가 훨씬 더 예쁘다. 시어머니는 저와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짓고 인사하시고 친정 부모님께 고개 숙여 인사를 하셨어요. 친정 부모님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동시에 의자에 앉으셨죠. 저희 상견례는 처음부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머러스한 면도 있어서 어색한 기운을 바로 덮어버렸답니다. 아이, 사돈어른은 얼굴이 영화배우 같아요. 카리스마 있으신 게 꼭 액션 영화 배우 같아요. 안사돈은 키가 크시고 늘씬하신 게 모델 같으시고요. 어쩜 두 분 다 품위가 이렇게나 넘치세요? 시어머니의 칭찬에 친정엄마도 칭찬으로 답하셨어요. 저희한테 과찬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제 딸한테도 무조건 다 예쁘다고 해주셨다면서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돈 인상을 보니 알겠네요. 순수하고 예쁜 마음씨를 가지신 것 같네요. 아유, 순수하긴요. 저 혼자 아들 키우면서 얼마나 악독하게 살았는지 아시면 실망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운 따님을 부족한 제 아들과 백년가량 맺게 허락해 주셔서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칠 정도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반응에 친정 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어보셨어요. 아이, 사돈, 저는 아들이 의사 되고 나서는 은퇴하고 쉬고 있어요. 실례지만 두 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제가 채은이한테 따로 물어보질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요. 그 질문에 아빠는 서슴없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저는 청소부로 일하고 있고요. 집사람은 식당에서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청소부와 식당 종업원이시군요.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신데 대단하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아이, 존경이라뇨. 저희 집안이 평범해서 실망하시지 않으셨나요? 형편이 되면 김서방한테 개인 병원도 해주고 외제차도 뽑아주고 싶지만 저희 능력이 안 되네요. 어머머, 사돈, 저 그런 속물 아닙니다. 전 사람을 직업이나 돈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좋다고 해주시니 기분이 아주 좋네요. 게다가 제 딸이 이혼의 아픔이 있는 걸 아시면서도 허락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 같은 부모로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사돈, 두 분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신혼집하고 혼수도 다 저희 쪽에서 하겠습니다. 채은이는 몸만 들어가서 제 아들과 살면 됩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이유로 저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 말에 크게 놀라시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빠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벌써 혼수품을 다 골라놓고 결제까지 해뒀다고 말씀하셨어요. 신혼집은 저와 예비 남편이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르면 된다고 덧붙였죠. 아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혼수 자금을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돈, 너무 아낌없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이자 총각인 아드님을 사위로 드리는데 아무것도 안 해드리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사돈, 원하시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해 보세요. 사돈 어른, 안사돈, 저는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정말 우리 환성이랑 채은이가 잘 살기만을 바란다니까요. 그렇게 보답해주고 싶으시면 나중에 여유 되실 때 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죄송한 일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꼭 크게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편하게 받아주시고 애들 결혼식 날짜나 골라보자고요. 제가 예식장 리스트 뽑아왔거든요. 사돈댁에서 가까운 곳들만 추려왔으니까 좋은 날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해야 할 혼수도 직접 마련해 주시는 것도 모자라 결혼식장을 친정 부모님 집과 가까운 곳을 예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웃음이 사라지지 않고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예비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골라보라며 리스트를 주셨는데 모두 강남 지역이었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기도 했고 부담스러워서 시어머니께 확실하게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신혼집까지 강남으로 해주시겠다뇨.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저한텐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라 하셨으면서 어머님은 왜 이렇게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아파트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집값은 환성 씨랑 반반씩 낼게요. 세아가, 너 CM이 서운하게 할래? 자꾸 손 부끄럽게 할 거니? 내가 해주고 싶다잖니. 그냥 아무 말 말고 강남에 가서 살아봐. 사람은 자고로 크게 놀 줄 알아야 큰 사람이 되는 거야. 내 아들도 강남에서 살면 더 열심히 일할 거고 너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당당하게 잘 살 거다. 무조건 비싼 아파트라서 사주려는 게 아니라 큰 뜻이 있어서 해주는 거라고. 이 CM이 말 이해하겠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어머님. 대신 앞으로 정말 잘 살게요. 어머님이 해주신 것 이상으로 보답도 해드릴 거고요. 보답은 무슨, 둘이 알콩달콩 살다가 애기까지 낳고 평범하게 잘 살면 그만이야. 난 바라는 게 니들의 행복이다. 어머님, 혹시 저만의 수호천사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예쁘게만 봐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니까 꼭 하늘에서 내려온 저만의 천사 같으세요. 아유, 천사가 이렇게 쭈글쭈글 하겠니? 아니, 그래도 이 수호천사라는 말을 들어보니 기분이 좋구나. 그럼 내가 준 리스트 보고 집 구경 가봐라. 중개인한테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하루 이틀 안에 집을 다 보여줄 거야.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 준비를 다 해주셔서 제가 할 일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과 강남의 아파트를 구경 다녔는데 모두 전망 좋고 생활 편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라 모두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이는 저에게 부담 가질 거 없이 제일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 난 다 비슷해서 모르겠다. 집이야 다 좋지. 근데 강남 집값이 너무 비싸서 고민이 돼. 어머님이 혼수까지 다 마련해 주신다는데 강남 집까지 받으면 양심이 없는 며느리가 될 것 같아. 그건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내가 결혼하는 걸 귀가 빠지게 기다리셨고 제대로 베풀어 주려고 그러시는 거야. 우리가 잘 살면서 엄마한테 잘하면 되니까 걱정 내려놓으라고. 그래, 알았어. 염치 없지만 고를게. 난 세 번째 봤던 집이 제일 마음에 들어. 공사할 것도 많아 보이지 않았고 남향이라 제일 좋은 것 같아. 알겠어. 그럼 그 집으로 계약한다고 말할게. 저는 비양심적이지만 혼수에 이어 신혼집까지 돈 한 푼 보태지 않고 받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제가 지목한 아파트를 계약하셨고 2주 뒤에 집주인이 이사를 나가면서 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수품을 집안에 모두 들여 완벽한 신혼집을 꾸리게 됐죠. 공사도 시어머니가 돈을 내서 해주셨고 저에겐 완성되기 전까지 신혼집에 못 오게 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공사가 끝났고 시어머니의 초대를 받아 신혼집에 찾아가게 됐죠. 예비 남편은 제 눈을 가리고 현관문을 열곤 거실 안까지 같이 걸어갔습니다. 자, 이제 손 뗀다. 감동할 준비해, 채은아. 하나, 둘, 셋. 그 이의 손이 제 눈에서 떠나자 환상적인 집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어머님, 정말 예뻐요. 벽지가 고급스럽고 깔끔해요. 바닥은
대리석이네요? 게다가 천장에 샹들리에가 달린 거죠? 무슨 호텔에 온 기분이에요. 마음에 드는 거 맞지? 우리 새애기가 감동해서 다행이네. 최고급으로 수리하길 아주 잘한 것 같구나. 어머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 인생에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기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이혼하고 제 인생은 바닥이었어요. 근데 환성 씨가 저를 양지로 끌어올려줬고 어머님이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정말 진짜로 고맙습니다. 새아가, 고맙다는 인사 좀 그만해라. 이제 한 식구가 될 텐데 왜 자꾸 고맙다는 거야? 어머님 정말 천사시네요.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니 감동이 100만 배입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감격에 찬 눈으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을 바라봤고 두 번째 결혼은 성공이라고 확신했죠. 얼마 뒤 청첩장이 나와서 시모자와 함께 봉투에 포장했는데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어디를 가보자고 하더군요. 채은아, 너희들 결혼하기 전에 너희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구나. 네? 저희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에요? 그래. 어차피 청첩장 가져다 드려야 하니까 함께 가보자. 응원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니?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할 것도 있으니까 같이 가보자. 무슨 확인이요? 그냥 건강하신지 보고 싶다는 거야. 결혼식 앞두고 몸이 아프시면 곤란하니까 가서 보양식도 사드리고 두런두런 대화도 나누고 싶구나. 오늘 우리 셋이 깜짝 놀라게 찾아가 보자. 저야 좋죠. 그럼 미리 연락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아주 리얼하게 놀라게 해드리자. 자, 그럼 청첩장 챙겨서 나가자. 저와 예비 시모자는 부모님이 일하시는 건물로 찾아갔습니다. 건물 입구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두리번거리셨어요. 그런데 사돈 두 분은 어디 계시니? 건물주들은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거야? 글쎄요, 그런 거 없을걸요? 근데 건물주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 어머님, 마침 아빠가 저기 계시네요. 밀대로 바닥 청소하시는 거 보이시죠? 뭐야, 바닥 청소? 네 아버지가 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 저희 아빠 청소부인 거 아시잖아요. 청소하고 계신 건 당연한 거죠. 아빠!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저와 시모자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면서 걸어오셨답니다. 그리고 지하 식당에 일하던 엄마가 앞치마와 위생모를 쓰고 올라오시며 저와 시모자를 보고 놀라시며 뛰어오셨어요. 미리 연락하지 않았는데 딱 맞게 타이밍이 맞아서 양가 식구가 건물 로비에 다 모이게 됐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어쩐 일로 오셨냐고 시어머니께 묻자 차가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아니,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사돈널은 진짜 청소부예요? 안사돈은 식당에서 일하는 게 맞아요? 네, 사돈. 지난번 상견례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표정을...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인상이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징그럽게 드러나면서 본색이 나왔답니다. 이런 니김이? 야, 김한성!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건물주 딸이라면서? 분명히 건물주 딸이 맞다고 했는데. 이 등신아, 지금 상황 파악이 덜 됐냐? 이것들 완전 개거지잖아. 지하에서 밥하는 애미랑 바닥에 걸레질하는 애비잖아. 이혼했다고 해서 뜸들이다가 빵빵한 건물주인 거 알고 결혼 허락했더니 진짜 빈곤한 집구석 인간들이잖아. 시어머니의 발언에 저와 부모님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선하고 착한 성품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이 청소부와 식당 종업원이라는 것에 격분하셨습니다. 저희 식구는 잠시 말을 잃고 시어머니의 막말을 계속 들었어요. 어디 거지 같은 것들이 들러붙어서 내 돈을 까먹게 해? 야, 이혼녀, 넌 무슨 자신감으로 내 의사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한 거냐?
찌질하고 기생충 같은 네 부모를 내 사돈으로 갖다 붙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 어머님,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 부모님이 건물주인 줄 알고 잘해주셨던 거예요? 야, 이년아. 그럼 내가 뭐 한다고 이혼녀 딱지 붙은 니년한테 강남 신혼집에 혼수까지 다 해주냐? 네 부모가 내 아들한테 개인 병원 멋들어지게 차려주고 앞날을 다 책임져 줄 거라 판단했으니 투자를 한 거잖아. 근데 젠장, 진짜 건물 청소부의 식당 종업원이었던 거야? 이 염치 없는 기생충들. 쥐뿔도 가진 게 없으면서 내가 주는 걸 공짜로 다 처먹을 셈이었냐? 예비 씨 모자는 처음부터 제가 부잣집 딸인 줄 알고 접근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비난과 쌍욕을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이번엔 예비 남편이 썩은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야, 채은아, 너 진짜 청소부 딸이었어? 건물주가 아니라 고작 바닥에 걸레질하고 줘도 안 먹게 생긴 밥집에서 일하는 식당 아줌마 딸이었냐? 아이, 제대로 속았네. 소문 듣고 내가 너한테 작업한 건데 다 개 같은 소문이었던 거야. 뭐? 그럼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였어? 사랑은? 그것도 거짓말이었니? 당연하지, 이 우라질려나. 내가 뭐 한다고 이혼녀랑 결혼을 하겠어? 니년 부모가 강남에 병원 크게 차려줄 거 기대하고 꼬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강남 아파트에 혼수까지 다 마련하면서 밑밥을 부린 거 아니야. 그런데 역같이 존나 못 사는 집 딸내미였어. 하자 있는 이혼녀에 가진 거 하나 없고 개나 소나 다니는 중소기업 다니는 하층인 년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씨. 아우, 억울해, 이씨. 이 나쁜 놈. 다 계획적이었다 이거지? 그래, 더 해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쏟아보라고. 하고 싶은 말? 야, 내가 너한테 쓴 돈 다 돌려줘. 아무것도 모르고 비싼 밥에 선물해준 거 다 토해내라고. 그래, 영수증 뽑아서 보내줘. 다 돌려줄게. 그리고 어머님, 불만 있는 거 다 털어놓으세요. 예비 시모는 화가 어찌나 많이 났던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입을 열더군요. 불만? 야, 이건 사기 결혼이야. 건물주인 줄 알았는데 가난뱅이 청소부 집 딸로 밝혀졌으니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거라고. 어머님, 저나 부모님은 확실하게 직업 이야기해드렸어요. 저희가 속인 건 하나도 없다고요. 두 사람이 현물 켜고 저희 식구들한테 작업한 거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해? 니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쓴 줄 알아? 강남 아파트며 인테리어 그리고 혼수까지. 그거 다시 되팔아도 손해가 장난 아니라고. 니들이 손해되는 비용을 다 책임져. 이 사기꾼들아. 시모가 발광하자 엄마가 나섰습니다. 이봐요. 그 돈을 왜 우리가 물어냅니까? 당신이 설레발치면서 혼자 한 짓이잖아요. 혼수도 자기가 먼저 한다고 했고 집도 당신이 멋대로 강남으로 골랐잖아요. 당신 혼자 벌인 짓을 왜 우리가 수습합니까? 이 기생충들이 끝까지 거지처럼 구네. 야, 내가 이것저것 해준다고 했을 때 진짜 거지라고 말해줬어야 할 거 아니야? 건물주인데 못 사는 척 연기하지 말고. 이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못 사는 척 연기하는 게 뭔데요? 아, 몰라. 이 거지 3인방아. 내가 투자한 돈 다 물었네. 우리가 왜요? 돈을 받고 싶으면 고소라도 하세요. 잘못한 게 없는 우리가 돈을 물어줄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확실하게 당신 잘못이라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채은아, 이 두 사람 내보내라. 그리고 다신 만나지 말고. 당연하지, 엄마. 나도 이런 속물인 줄은 지금 알았다니까. 어쩐지 이유 없이 엄청 잘해주더니 그게 다 쇼를 한 거였어. 난 수호천사가 찾아온 줄 알고 혼자 감동만 했네. 어머님이랑 환성씨, 여기서 그만 나가세요. 이게 어디서 명령이야? 네가 이 건물 주인이라도 돼? 나 손해본 거 다 보상받기 전까지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을 거야.
네 애미 애비를 여기서 일 못하게 상사들에게 잘라버리라고 컴플레인도 걸겠어. 예비 시어머니의 천사의 가면을 벗은 얼굴은 진짜 사악한 마녀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하면서 그 돈을 주기 전까진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겠답니다. 야, 이것들아. 내가 그동안 돈이랑 시간을 까먹으면서 결혼 준비했던 거 계산기로 두들겨 봤는데 대충 5억은 넘어. 강남 아파트를 제값에 팔아도 인테리어 비용 2억은 받아야겠어. 그리고 혼수는 이미 사용을 한 번씩 해서 중고로 팔아야 해. 그리고 채연이 네 입군형으로 들어간 비싼 음식들 모두 다 합하면 5억은 받아야 한다고. 뭘 보고만 있어? 빨리 내 돈 5억 내놔, 이 거지 새끼들아. 이미 선을 넘다 못해 망나니 모드로 나온 예비 시모에게 엄마가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이 무식한 여편네야. 어디서 진상을 부려? 그런 말도 안 되는 돈을 달라는 것도 기가 차지만 니년이 다 해주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엄청 어이가 없다고. 한몫 제대로 챙기려고 우리한테 접근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 아주 바닥을 드러내는구나. 너나 네 아들 내미의 본성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하늘이 도와서 니들과 사돈 안 맺게 된 걸 천운으로 알아야겠다. 이년이 지금 뭐라는 거야? 찌질하고 궁상맞게 사는 것들이 감히 의사 집안을 욕해? 안 되겠다. 너희 같은 기생충들은 제대로 밟아주고 참교육을 해주는 게 낫겠다. 예비 시모는 친정엄마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채자 저희 엄마도 똑같이 양손으로 시모의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저도 엄마에게 힘을 보태어 드렸어요. 예비 시모의 양볼을 꼬집었습니다. 아니, 미친 모녀가 한꺼번에 덤비네. 야, 이 환성아, 너도 달라붙어. 이것들한테 매운 맛 보여주고 우리가 손해본 거 다 받아내자고. 알았어, 엄마. 나도 채연이 인연한테 속은 걸 생각하면 열불이 나니까 오늘 제대로 조져주겠어. 이번엔 예비 남편이 제 머리카락을 잡아치면서 싸움판이 더 커졌답니다. 이윽고 이를 말리던 아빠가 밀대를 들고 와서 예비 남편의 면상을 날려버렸어요. 시모에게도 걸레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고 넘어뜨렸죠. 밀대를 빨았던 양동이의 더러운 물을 두 모자에게 쏟아붓기까지 했답니다. 아이, 개 같은 것들아! 피해자는 우리 모자인데 왜 니들이 난리야? 엄마, 오물을 뒤집어 써서 오바이트 쏠려. 일단 나가자. 가서 소송을 하는 게 낫겠어. 아니, 난 오늘 끝장을 보고 갈 거다. 이 거지 식구들한테 내 돈을 받아내고 말 거야. 피해 보상을 다 받고 사과까지 받아낼 거라고. 당장 경찰부터 불러라. 우리를 이 꼴로 만든 거로 유치장에 쳐넣자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지랄 발광을 하더군요. 부모님과 저는 한 발 물러나서 쯧쯧거리며 혀를 찾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빠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먼저 집이랑 혼수해주고 결혼 준비를 혼자 하겠다고 설레발친 건 예비 시모고 오늘 먼저 손찌검을 시작한 것도 시모였으니 유치장에 들어갈 일은 없다고 하셨죠. 두 모자는 얼굴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또다시 싸울 폼을 잡더군요. 그런데 그때 건물 앞으로 롤스로이스 차량이 섰습니다. 시모자는 잠시 수억 원짜리의 차에 신경이 팔려 있더군요.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저희 아빠를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대표님, 오늘 2시에 건물주님들의 회의가 있습니다. 어서 타시죠. 박 기사, 잠깐 기다리게. 내가 해결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대표님,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아니야. 이건 사적인 일이니까 내가 해결하지. 자네는 커피나 한잔하고 와. 저희 아빠가 롤스로이스 운전기사와 대화 나누는 걸 본 시모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헉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지금 저 남자가 뭐라 한 거예요? 대표님? 그럼 사돈이...
네, 맞습니다. 내가 이 건물 주인이고 이 건물 양옆에 있는 건물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 건물을 청소하는 게 직업이고요. 내 아내는 취미로 지하 식당에서 장사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의 정체를 제대로 알게 되셨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훌륭한 두 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돈 어른 안 사돈,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방금 저지른 짓은 용서해 주세요. 세아가, 우리가 오늘 여기 왜 왔더라? 아, 사돈 두 분한테 청첩장 주려 왔지? 환성아, 차에서 청첩장 박스 가져와라. 그리고 사돈,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가 제대로 쏘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건물 세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결혼 생활에 실패한 이유가 전 남편이 직장을 때려치우고 허구한 날 부모님을 찾아가 돈을 요구했어요. 제가 고쳐주려고 해봤는데 전 남편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제 카드로 유흥을 즐기고 바람도 실컷 피웠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으로 이혼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걸 숨기고 살았고 다시 만나는 남자에게는 괜히 건물주 부모님을 뒀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이었던 환성 씨에게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고 저라는 사람이 좋아서 대쉬하는 줄 알고 사귀게 됐죠. 예비 시모 역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두 가식이었고 저한테 일부러 접근했다는 걸 알게 되자 오만정이 떨어져서 눈앞에서 바로 치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제가 두 모자에게 당장 사라지라고 경고의 말을 했더니 시모자는 부잣집 사돈을 버리고 싶지 않아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그리고 두 손을 들어 싹싹 빌었습니다. 사돈, 저희가 큰 결례를 범했네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두 분과 새애기한테 막말을 한 거 모두 사과드립니다. 그러니 애들 결혼식은 진행하는 거로 해주세요. 안사돈, 같은 여자로서 저를 이해하시죠? 제 입장 고려해 보세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제대로 된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은 엄마의 마음 아시잖아요. 아이씨고, 당신과 내가 같은 엄마로 보여? 나는 자식 가지고 장사하지 않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공감 끌려고 하지 마. 사돈, 이렇게 사과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 전에 액땜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대판 싸우고 났으니 앞으로는 절대 싸울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사돈, 생각을 다시 천천히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니, 너희 모자의 본성을 다 봤는데 어떻게 사돈을 맺겠어? 우린 절대 이 결혼 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그만 꺼져. 저희 엄마가 큰 소리를 치자 건물 상인들과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모자는 자존심을 굽히고 끝까지 잘못했다고 사과하더군요.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빠가 마지막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봐요, 환성이 어머님. 그만 아들 데리고 나가세요. 계속 이렇게 있으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사돈 어른, 우리 모자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에이, 더럽고 치사하네. 알았다, 가면 될 거 아니야. 내 아들은 잘나서 다른 부잣집 딸내미들이 줄을 선다고. 나중에 니들보다 잘 사는 집에 장가가서 복수하러 오겠어. 복수를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하시고 여기서 나가! 결국 시모자는 결혼이 불가능할 거라 판단하고 건물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고소장과 내용 증명서가 날라왔어요. 결혼 준비하며 들어간 돈을 물어내라고 말이죠. 부모님은 허허 웃으시며 개인 변호사에게 저희 가족을 농락하고 모욕했던 죄로 고소장을 날렸습니다. 시모자는 싸울 상대를 잘못 선택한 걸 알았는지 고소를 취하할 테니 저희한테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모님은 귀찮은 싸움을 관두기로 하셨습니다. 예비 시모자가 하도 개 같은 인간들이어서 그런지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았어요. 본성을 알게 되니 그럴 만도 했죠. 부모님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저는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난 게 너무 억울해서 진짜 훌륭한 남자를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변에서 들어오는 소개팅을 모두 받아봤는데 그중 가장 괜찮아 보이는 남자와 만났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에 자기 일에 열정이 있고 씀씀이가 저희 부모님처럼 알뜰한 남자였답니다. 이번에도 저희 부모님이 건물주라는 걸 숨기고 연애를 했답니다. 저희는 2년 동안 연애를 했고 재혼까지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이도 돌싱이고 저와 비슷한 회사원이니 앞으로 잘 살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평범하게 재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은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작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혼생활 중 바로 아이가 들어섰고 이듬해 아들까지 출산했답니다. 그런데 아이와 같이 신혼집에서 사는 건 비좁아서 제가 이사를 제안했어요. 남편은 대출도 한계가 있고 당장 돈이 없으니 몇 년 뒤로 미루자고 했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부모님의 정체를 드러냈답니다. 여보, 사실은 우리 아빠가 청소부로 일하는 건물 있잖아. 그거 우리 부모님 건물이야. 그리고 그 양옆에 있는 건물도 부모님 건물이야. 부모님한테 부탁드리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뭐? 당신 농담이 많이 들었네. 괜히 처가에 손 벌리려고 거짓말하는 모양인데 부모님 노후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른들한테 손을 벌리지 말자. 그리고 나 회사 끝나고 편의점에서 4시간씩 일하기로 했어. 우리 세 식구를 어떻게든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책임감이나 생활력이 엄청 강하네? 멋지다. 근데 여보, 우리 부모님 진짜로 건물주 맞아. 내가 숨겨왔었어. 농담 그만해. 괜히 장인어른 장모님 불편하게 돈 빌리려고 하지 마. 나 분명히 얘기했다. 그이는 진짜로 제 말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 주말에 부모님의 건물로 데려가서 건물주라는 걸 서류로 보여줘서 확인시켜줬습니다. 남편은 놀라면서도 지원 같은 건 받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30평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네요. 이렇게나 멋지고 훌륭한 남편과 재혼을 해서 자식까지 낳아 잘 지내고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결혼할 뻔했던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를 길에서 발견했답니다. 저는 그 둘을 보고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리더군요. 아직 분노가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죠. 두 사람이 심각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귀를 기울여 들어봤더니 아주 웃기고 팔짝 뛰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어떡하지? 위자료 5억 주라는데 나한테 그만한 돈이 어딨어? 이 등신아, 그러게 왜 병원장 딸이랑 결혼해서 아랫도리를 함부로 돌려? 네가 바람만 안 폈어도 지금쯤 나는 외제차 타고 놀러 다녔을 거야. 5억씩이나 드는 돈을 무슨 수로 갚아야 하냐? 이 멍청한 자식아. 아휴, 내 속 좀 그만 썩혀라. 의사면 뭘 해? 실속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니 마누라가 너무 못생겨서 바람 안 피우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하라고. 엄마도 내 마누라가 못생겼다고 싫다고 했잖아. 이놈이 이제 엄마 탓을 하네? 아무튼 이제 어쩌면 좋냐? 네 장인이 너 블랙리스트로 올린다며? 개인 병원 차리지 않는 이상 페이닥터로 갈 곳이 없을 거 아니야. 몰라. 나 어쩌면 좋지. 이럴 땐 돈 많은 구세주가 나타나면 좋겠다. 두 모자의 대화를 들어보니 병원장 딸과 결혼했는데 바람 피우다가 이혼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모자에게 한 방 먹여주려고 접근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환성씨, 오랜만이에요. 두 분 잘 지냈어요? 자기야, 채은이구나. 야, 이게 얼마만이야? 거의 2년? 아니 3년 만인가? 채은이 너 더 예뻐졌다. 어머머, 우리 채연이 오랜만이네. 내가 네 CM이가 되지 못한 한이 있었는데 여기서 다 만나는구나. 그러게요.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아니 운명처럼 느껴지네요. 한성씨 혹시 결혼했어? 아니 나 싱글이야. 줄곧 싱글이었어. 채연이 너는? 난 비밀이야. 비밀? 채연이 너도 싱글이구나? 느낌이 딱 외로운 여자처럼 보이는데. 채연아,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밥? 지금은 급하게 할 일이 있어서 안 돼. 내일 우리 집으로 올래? 정말? 나야 좋지. 그럼 어머님도 모시고 와. 어머님 괜찮으시죠? 당연하지. 채연이 너가 우리와 보통 인연이냐? 난 아직도 널 며느리로 들이지 못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부끄럽네요. 그럼 내일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주소는 환성씨 번호로 보내줄게. 저는 두 모자를 초대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시모자가 저희 집에 진짜로 놀러 왔더군요. 저는 현관문을 열어주고 환영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환성씨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채은아,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글쎄. 그건 내 최측근한테 물어봐야겠다. 여보, 나와봐. 내가 말했던 그 양아치 모자가 왔어. 뭐야, 너 결혼했어? 근데 우릴 왜 부른 거야? 제 남편이 아들을 요람에 눕혀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취미로 주짓수를 했는데 10수년을 해서 검정 띠였어요. 그이가 제 과거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은 꼭 그놈을 만나 혼쭐을 내주고 싶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이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고 두 모자를 저희 집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이윽고 제 남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이 아저씨, 당신이 내 아내 농락했다며? 부잣집 딸인 걸 알고 순한 척 착한 척 하면서 꼬셨고 결혼 전엔 온갖 난리를 피웠다며? 그게 당신이랑 뭔 상관인데? 젠장, 채은이 넌 우리를 왜 초대한 거야? 재수 없으려니까. 엄마, 가자. 환성씨, 왜 초대했겠니? 지난번에 제대로 풀지 못한 게 있으니까 오늘 좀 혼내주려고 부른 거지. 당신이랑 어머님은 오늘 여기서 제대로 벌을 받아야겠어. 이것들이 쌍으로 까부네. 야, 안 그래도 지금 머리 복잡하거든? 너까지 보태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우리 그냥 갈 테니까 둘이 벽이 똥칠할 때까지 잘 살아보라고. 그놈의 말이 끝나자 제 남편이 성큼 걸어가 그놈의 팔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아이씨!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거 안 놔? 응, 안 돼. 내가 진단서를 끊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만큼만 괴롭혀줄게. 자, 시작한다. 그이는 그 개같은 놈의 팔과 다리를 사정없이 꺾어버렸습니다. 그만하라고 조르는데 절대 놓아주지 않았죠. 그러자 그놈 엄마가 당장 멈추라고 제 남편의 머리카락을 잡아채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놈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형편없는 아줌마야! 내 남편한테 손 떼! 그 더러운 손 치우라고! 아! 그만! 너 왜 이러냐? 다 끝난 사이인데 왜 우릴 불러서 이런 짓을 벌이냐고! 니들 얼굴을 길거리에서 봤을 때 미운정이 남아있더라고. 지난번에 너무 살살 혼내줘서 아쉽기까지 하더라. 그래서 오늘 내 집으로 부른 거야. 제대로 응징해 주려고. 이 썩을 년, 집요한 년. 내 머리카락 다 빠지겠어. 안 그래도 요즘 수치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렇게 쥐어 뜯어야겠냐? 아줌마가 내 남편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거 놔줘. 그럼 나도 놔줄게. 알았어.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멈추는 거야? 네 남편도 그만해야 한다고. 좋아. 내가 숫자 셀게. 하나, 둘, 셋. 아, 나
떡이다. 속였지, 이 아줌마야. 그놈 엄마는 제 남편 머리채를 놓아주자 제가 방향을 틀어서 그년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잡아뒀어요. 그동안 제 남편이 그놈의 팔다리와 머리를 이리저리 비틀어서 괴성이 터져나오게 만들었답니다. 그놈은 눈물 콧물을 쏟더니 나중엔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이봐요. 채연이 남편님, 그만하세요. 저 진짜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할 테니까 놓아주세요, 제발. 아직 안바가 남았는데 그것만 하나 더 걸어줄 테니 고통 좀 느껴봐. 남편은 그놈의 한 팔을 잡고 안바 기술을 걸었습니다. 그놈은 얼마나 아팠는지 바지에 오줌까지 지렸답니다. 내 꼴이 이게 뭐야, 씨. 전에 결혼할 뻔한 여자의 남편한테 왜 팔다리를 꺾이고 있는 거야? 이봐요. 시키는 건 다 할 테니까 제발 좀 놔주세요. 그래? 이 자식아. 그러니까 왜 내 마누라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우리 처부모님을 농락했어? 내가 놓아주면 싹싹 빌어라. 다시 안바당하기 싫으면 진실되게 용서 빌라고. 그이가 놓아주자 만신창이가 된 두 모자가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저는 남편 뒤에서 후련하게 한숨을 내쉬었고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미운정까지 다 떨어져서 길 가다 마주쳐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돈 몇 푼을 꺼내서 치료비나 하라고 던져줬고 남편이 셋셀 동안 빨리 꺼지라고 하자 두 모녀는 또 당할까봐 주랭랑을 쳤네요. 두 모자를 그날 이후로 못 봤는데 소문을 들어보니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서는 블랙리스트 의사로 올라가 있어 취직하지 못했답니다. 개인 병원 차릴 돈은커녕 이혼 위자료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 있는 어느 섬에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거기서는 올바르게 사는지 아니면 또 허튼 생각하고 돈 많은 집 딸을 꼬시고 있는지는 저도 모른답니다. 어쨌든 저는 제대로 응징과 복수를 해줘서 그 두 모자의 얼굴은 흐릿해져서 기억도 나지 않네요. 지금 남편과 아들 셋이서 잘 살고 있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생겨 지난 저의 사연을 써봤습니다. 돈 밝히는 인간들의 최후는 늘 이렇게 인생이 망가진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듣던 채널에서 제 이야기가 들려오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연이 채택되리라 믿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